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처럼 비가 오길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마음으로 기우제라도 올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산불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하루빨리 불길이 잡혀서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괴물 산불. 너무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 같은 이번 산불,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파악한 산불 사태 사상자, 오늘 오전 기준으로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입니다. 인명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관련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참담했습니다. 오늘 이제 비 소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산불 상황 어떤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사건 경위부터 이제 앞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졌습니다. 이 강풍을 탄 산불이 의성에서 안동, 안동에서 청송, 청송에서 영양, 영양에서 영덕까지 확산이 된 건데요. 어제만 해도 산림청에서는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벌써 지금 5개 시군으로까지 확산이 됐군요. 네, 저 빨갛게 네. 표시된 모든 지역이 저렇게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인명피해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입니다. 인명피해까지 이제 크게 발생이 됐죠.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입니다. 피해 살린 면적만 해도요, 36,009헥타르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이 됐었던 지난 2000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 23,794헥타르를 무려 1만 헥타르 이상 넘어선 것입니다. 네.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헥타르 개념을 이제 평으로 저희가 바꿔보면요. 1만 헥타르는 무려 3천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강릉 산불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그 피해 면적이 그걸 넘어섰다는 거죠. 네, 3천만 평 이상이 넘어섰고 아직도 이제 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피해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 교정본부는요, 의성 산불의 확산 여파로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이 재소자 500여 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애초에 경북 북부 제1, 2, 3교도소, 경북 북부 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 등 총 3,500여 명을 대피하려고 방침을 세웠는데요. 네. 밤사이에 이제 교도소 주변에 산불이 다소 진화가 되면서 500여 명만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는요, 국내 유일의 중경비 교도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흉악범을 주로 수용해서 교도소 중에 교도소라고. 상당히 이제 좀 중형을 좀 지은 범죄자들이 주로 수감이 되나 보네요. 네,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곳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 김태총과 조양은, 대도 조세영, 탈옥수 신창원, 그리고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토막살인범 오원춘까지 이곳에 모두 수감이 됐었습니다. 네. 우리가 알만한 떠올릴 만한 흉악범들은 거의 다 모여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 10월에는요, 묻지마 범죄를 이제 저지른 20명을 옮겨서 수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통신장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예 중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로밍 지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재난 로밍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실 텐데 네. 이 재난 로밍은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서 특정 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자의 무선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이 장애가 발생한 통신사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재난 대책입니다. 네. 어떤 이제 통신사가 좀 그게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통신사를 이용해서라도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준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 네. 되겠네요. 네,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재난 명령, 지원 명령이 되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해서 이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유선 방송사 간 긴밀한 보고 협력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북 의성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이제 확산이 돼서 이 대규모 방송통신 시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5일 오후 7시경에 방송통신 재난 위기 경보를요,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세종에 살고 네. 있으니까 세종에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코레일에서 기차가 영남 쪽에는 이제 열차 운행을 좀 중단한다 이런 이제 그 공지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남 쪽에 열차 운행이 좀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산불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중앙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경북 지역 산불 확산에 따라서 중앙선, 즉 영주에서 안동을 거쳐서 영천을 연결하는 열차죠. 그리고 동해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26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맞서고 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는요,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고요. 지난 21일 여기 제보 영상이 네. 지금 나오는데요. 네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모두 번졌죠. 네. 그래서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저게 굉장히 지금 연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대피하면서도 이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지금 소방관 분들 굉장히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이 영상 저도 봤는데 네.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팠던. 제보 영상인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현장에서 진짜 애쓰고 계신 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저렇게 진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이 이제 진행 중이긴 해서 아직까지 이제 뭐 피해 규모를 얼마나 더 이제 확대가 될지 좀 예상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비 소식이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라도 와주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린 비 불길을 잡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모자랐던 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번에 이제 사망자, 부상자 계속 이제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네. 피해가 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60대, 70대 이제 어르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산림청 브리핑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대피를 못했거나 불이 빨리 번지면서 대피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석보면 사무리 이장 부부가 치솟는 불길 속에서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다가
숨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군에 따르면요, 25일 오후 6시쯤 영양군 석보면, 화메리와 사뮤리 등은 무선 통신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메리 이장은 46가구 주민들에게 개별 휴대전화에 안내용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 방송을 통해서 지금 빨리 집에서 나와서 속보초등학교로 대피해라. 동네 전 지역에 불이 붙어서 금방 집에 불이 붙는다라고 다급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 시각 사무리 이장은 화메리에 사는 처남댁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장 내외가 처남댁을 구해서 차에 태우고는요. 원래는 대피 장소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석포초등학교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던 불길이 치솟고 있는 사뮤리로 다시 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그쪽에 더 계실 것 같아서 가신 건가요? 네, 그런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대피 장소로 갔어야 되는데 이 이장 부부와 처남댁이 오후 8시경에 이 사뮤리 방향의 도로 옆 배수로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서 혹시 모를 고립 주민을 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면사무소에 따르면 통신이 끊어지니까 마을 주민들이 소식을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마을을 직접 돌려고 한 것 같다라고 그리고 사뮤리 주민도 대피시키려고 돌아가던 중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아마 이제 다들 지역 주민분들은 서로 이제 다 아시는 사이니까 어떤 지역에서 못 나오시지 않았을까 해서 가셨다가 그렇게 또 좀 참변을 당하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고요. 어제 의성 산불 현장에서 또 진화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이것도 안타까운데요. 산림당국에 따르면요, 이날 낮 12시 51분경에 의성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는 의성에서 난 산불이 발생한 지 닷새째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했는데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헬기에는요, 기장 혼자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사고로 전국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잠정 중단했습니다. 네, 굉장히 베테랑 조종사로 또 알려졌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 피해도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제 천년 고찰인 고운사가 모두 전소가 됐고요. 또 신라시대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울람사 역시 산불의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동 명담사의 무량전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위기경보가 이제 국가유산 재난국가위기경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상 처음으로 심각 수준으로 격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경북 의성의 운담사, 운담사 피해가 지금 영상으로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형 산불이 덮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피해가 문화유산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산불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발생한 건지 이제 원인이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진화가 완료된 이후에야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데 산림당국은 일단은 진화를 종료하고 그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서 산불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2조 산불조사 규정에 따르면요,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모든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 산불 원인과 산불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금 관련 규정 나오고 있죠. 목격자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현재 진화 중인 대형 산불 대부분이 실수로 불을 낸 실화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산불은 잡초 제거 작업 중에 튄 불씨에서 시작이 됐고요. 의성군에서는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발생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다가 그리고 김해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요, 입산자의 실수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는요, 쓰레기나 이제 농업 부산물을 태우려다 발생하거나 아니면 담뱃불로 인한 산불 순서입니다.
이번 산불 이제 발화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성 산불이 일단은 이제 성묘객 실수로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성묘객의 실화로 판명이 난다면 처벌 수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실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피해 규모가 너무 네. 크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면적뿐만 아니라 문화재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성묘객이 실화로,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냈다 하더라도요, 이게 확실한 걸로 판명이 되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살림 피해와 진화비용 배상 청구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림당국은요, 이 실화에 대해서도 산불 유발자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은 최근에 몇 년 새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산림당국은요,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제 네.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봄철이면 산불로 인해서 막대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 실화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당국은 이 실화자 추적에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요, 사회 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절대 조심해야 되고, 특히 방화자의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네. 배상 책임도 주어져서 폐가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실화가 아니라 방화, 즉 일부러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에는요, 네네. 형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면 보시면은 네. 산림보호법 제53조 나오죠. 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정말 강한 징역에 네네. 처하게 되고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함부로 지른다 하더라도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산림이나 인접지역이라고 하면 100m 이내를 말하는데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됩니다. 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혹시 별도의 손해배상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본 건 이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죠. 그러면 처벌을 받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국가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강원도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는 한국전력의 전선이 네. 끊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의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면했지만은 이 정부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전은 무려 27억여 원을 네.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실로 인한 실화든 아니면 고의로 냈던 방화든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요, 가해자는 그 이후로 평생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건조하고 이제 바람도 강하게 부는 시기는 이제 특히 이제 산불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불씨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대형 산불로 번질 네. 수 있는데 이런 때인 만큼 이제 좀 산불 방지를 위해서 개개인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이제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각별히 당부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한대행은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검토를 하고 개선책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요, 단층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말 것, 그리고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분들 지금 이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하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소액이나마 하루빨리 이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싱크홀,
네, 계속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그 영상 사진에서도 굉장히 그 땅꺼짐 크기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영상 같이 보실 건데 이 영상 보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조작된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네. 접했을 때.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중간에 이렇게 뭔가 차량이 튀는 것 같은 저런 네. 영상이 지금 나왔는데요. 저 사이로 이제 지금 그 추락을 했다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토바이가 추락을 네. 했죠. 일단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 땅꺼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름이 20m, 깊이가 무려 2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려 가운데 4차선의 네. 범위에 함몰 범위에 포함됩니다. 싱크홀 발생과 함께 상수도관이 또 터졌어요. 네네. 그래서 토사물이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터널 현장에 공사 현장까지 쏟아진 겁니다. 규모가 6,480톤입니다. 이러한 토사물이 터널의 천장을 뚫고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네네. 영상 보시면은 싱크홀이 발생을 하잖아요. 왕복 6차선 굉장히 큰 도로예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고가. 차량은 튀고 오토바이는 네, 그 안으로 들어갔죠. 추락을-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사진을 보시면 저 규모가 아, 저희가 발생할 싱크홀 중에 굉장히 큰 규모 중에 하나죠. 아까 20m 지금 네, 규모라고. 지름 20m에 깊이도 20m. 20m요. 네. 그래서 교통 통제도 하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함몰 직전에 그 차량, 튀었던 차량도 운전자 한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서울시는 싱크홀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이 지하철 공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일단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인근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좀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그리고 상하수도 파열로 인한 누수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 어떤 내용들 있을까요? 네, 다양한 사고 원인이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일단은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 1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공사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해당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땅 꺼짐 현장에서 무너진 그 흙이 지하철 공사, 터널 공사 부근으로 상당 부분 흘러 들어갔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공사 등 대형 이제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표 투과 레이더, GPR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더 탐사 결과 땅 속에서 빈 공간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네. 조사할 때는 빈 공간이 나타나진 않았었다. 네, 작년 12월인데 네. 빈 공간이 분명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개통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싱크홀과 불과 15m 거리에 있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 경기 네, 안성시에서 네.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도 바로 이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도에 한국터널환경학회는요. 이미 서울 세종 고속도로 터널 건설 과정에서 집안 침하와 건물 손상이 발견됐다고 했고요. 9호선 연장 공사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 지하 터널에 근접해서 통과하니까 시공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서울시는 지하 상수도 파열로 인한 누수가 원인일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싱크홀 아래에 있던 수도관은요 지난 2004년도에 설치돼서 이제 사용한 지가 22년째입니다. 보통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면 이제 노후한 내구 연한을 초과한 노후관으로 보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지하 가스 배관 설치 당시에 지반을 다지는 작업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것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배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배관을 매설한 다음에 흙을 제대로 이제 빡빡하게 매설을 네네. 해야 되는데 제대로 다져놓지 않아서 빈틈으로 지하수나 빗물이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질도 이제 살펴볼 계획인데요. 사고 지역 일대가 안반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풍화토나 사질토처럼 지지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질도 살펴보고 지금 지반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를 정말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그 싱크홀이 발생한 그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었고 사실 시민들이 늘상 출퇴근할 때 이용했던 그런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했다. 많이 시민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지? 갑자기 이렇게 도로가 꺼질 수 있지 싶은데 사실 서울에서도 지난 1, 2년 사이에 여의도, 연희동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싱크홀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싱크홀이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2,000개씩이나 된다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4년에서 2023년까지 발생한 싱크홀이요, 2,085개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네. 그중 52개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부상자만 해도 71명입니다. 대부분 상하수도관과 오수관의 누수가 원인이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있습니다. 네, 2023년도. 그렇죠. 네, 여의도 네. IFC 몰 앞입니다. 우리 자주 네. 가는 곳인데 네. 2.5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겨서 행인 한 명이 다쳤습니다.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굉장히 많죠. 저기 여의도기도 네, 네, 하고 몰이기 때문에 네, 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에도 2024년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폭 6m, 깊이 2.5m의 싱크홀에 차가 빠져서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강원도 양양군에 발생한 싱크홀은요, 폭 12m, 깊이 5m인데요. 무려 29개가 발생을 해서요, 편의점이 통째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근처 일대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너무 좀 충격적인데 이게 사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 사전에 싱크홀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 눈앞에서 아니면 네. 내가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밖에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우려할 게 아니라 싱크홀 사고를 우려할 정도인데 네. 이 전문가들은요,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마다 물막이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고 책임을 명확히 조사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토목공학과 교수는요, 명일동 사고 현장에 가봤더니 집안이 다 흙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연약한 토사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공사를 잘못하면 터널 내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물의 유입을 막는 물막이 공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좀 황당한 죽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을 사전에 알리고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빼돌린 유물. 네, 철기 유물 수십 점을 집에 몰래 숨겨온 혐의로 60대 남성이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은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을 지낸 이 남성이 발굴한 유물을 감춰온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이분은 이런 문화유산을 지켜야 하실 분인데 이 알만한 분이 왜 이런 짓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유물이나 이런 거 발굴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듣는데 이분의 신분을 알게 되니까 너무 지금 황당한 사건입니다.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지방연구소장입니다. 이분이 유물 발굴에 참여해서 얻은 가야시대 철기 유물을 몰래 빼돌려서
집에 보관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이 6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요, 1985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면서 네. 이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보관해서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물이 지금 맞습니다. 몰래, 사진으로 네,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볼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 남성은 무려 30여 년간 유물 발굴 관련 업계에 종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모 지방연구소 소장까지 지낸 분인데 경남 김해, 경기도 양평 등지에서 유적지 발굴을 하면서 얻게 된 주조 철부, 화살촉, 철창 등 철기 유물 31점을 신고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유물들은요, 3세기에서 5세기 가야 시대의 유물이나 1세기에서 3세기 원삼국 시대 철기들로 희소성과 학술 가치가 네.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학술적인 가치도 상당히 좀 큰 것으로 알려진 유물들을 집안에 몰래 숨겨두고 계셨는데, 근데 몰래 숨겨뒀는데 어떻게 적발이 됐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경찰은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이 남성이 가야시대 철기를 임의로 소지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자택에서 유물을 찾아내 모두 압수했고요. 유물은 감정 결과에 따라서 국가 귀속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해당 유물들을 모두 반납하려고 했다. 그리고 네.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요, 이 남성은 연구소에서 기증을 받지 않아서 갖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아, 기증을 받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관 분이 그럼 왜 분실했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분실한 줄 알았는데 집에 있는지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계속 엇갈렸다고 합니다. 네. 이 3세기에서 5세기가량 만들어진 이 가야시대 도끼도 대거 나왔는데 모두 진공 포장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가야 유물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중요 사료입니다. 고대 한반도에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의 허구성을 입증해 주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몰래 숨겨두고 있었는지 좀 정확한 연구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마약 투약 후 여친 살해한 20대 남성의 최후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후에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이 지금 됐는데요. 이 사건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던 유명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되짚어 볼까요? 네. 이 남성은 2024년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탐방동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남자 관계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남성은 범행 후에 112에 신고해서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다라고 자수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끔찍한데요. 목을 조르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피고인이 이제 사건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고요.
네, 이 남성은 범행 이틀 전후로 필로폰을 5차례나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남성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 그리고 자수한 부분도 양형의 특별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피고인의 주장은 그랬고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였습니까? 검찰은 21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고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지만 범행 이래도 필로폰을 투약한 뒤에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요.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이 피고인이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요. 징역 22년을 선고했던 겁니다. 이어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네, 이 가해자 이제 범행을 하고 난 후에 자수를 하긴 했는데 이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 어떻게 또 판단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요,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가 이제 살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3시간을 방치했다면서 절대로 자수와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법전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 유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자수를요.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네. 유리한 양형 사유로만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피해자가 살아 있었을 수도 있는 3시간을 방치했다는 게 정말 좀 화가 나는데 가해자 측이 항소를 했습니다. 1심보다 그런데 이제 형량이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네.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피고인은요,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자수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주장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를 했겠죠. 네네. 하지만 이 2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항소 사유를 기각을 하고 오히려 가중 처벌을 요청한 검찰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이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를 중단한 지가 벌써 8, 9년이 지났다. 그리고 피고가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네. 정황이 따로 없다. 네. 따라서 범행 당시에도 본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에 비추어 봤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일부에서도 그 항소심에서 좀 그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1심에 비해서 2심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점을 좀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 1심보다 2심에서 다소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이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신질환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치료 중단한 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문제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과거에도 이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에 감각 이상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네. 이 감각 이상 상태를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이 여자친구 피해자와 다투면서 이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이면서 불법성도 매우 중대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진술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아요. 돌이킬 네. 수 없는 네, 피해를 맞습니다. 안겼다. 네, 이 피해 부분. 회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매우 높고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된 사례라면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30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온 사건입니다. 이 대법원에서는 원심, 그러니까 이제 2심의 판결이 맞다 이렇게 이제 선고 판단을 했는데, 그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보통 이제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역시 그냥 2심 판결이 맞다고 본 거죠. 네. 이제 아시다시피 대법원은요, 법률심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적용이나 법리 오해 이런 잘못이 있었는지만 판단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재판에 어떤 법리적인 오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네. 사실 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굉장히 잔인하게 지금 살해를 했으니까 오히려 이게 뭐 심신미약을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엄단해서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희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느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로폰을 투약한 죄를 이미 저지른 데다가 거기다가 사람을 살해를 했으니까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 당연합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약물의 영향만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그에 따른 범행은 이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요,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 능력이 일부 부족했다라는 점은 인정은 했지만 범행이 워낙 잔혹했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심신미약이라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범행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형이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점이 이 사건이 교제 살인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제 폭력, 교제 살인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망 검토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 검토제, 이거 뭡니까? 네, 맞아요. 이 사건은요,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네. 교제 살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믿고 있는 안전한 사람한테서 범행을 당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교제 폭력은 이미 오랜 시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검토제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네. 있기 때문이죠. 반의사 불벌죄는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 사망 네. 검토제를 도입해라 이런 얘기인데, 네. 사망 검토제는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네네. 관련 모든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디서 어떤 대응을 했었어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국가가 끝까지 따져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죠. 현재는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사망 검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살충제 섞은 생쌀로 비둘기 떼죽음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비둘기 11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먹여서 죽였다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 가장 황당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뭔가 네. 비둘기에게 좀 화가 났던 걸까요? 이분의 이제 직업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 부평구 경인국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청소 용역업체 직원인 이 여성은요, 배군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중에 쌀에 살충제를 섞어서 바닥에 뿌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에 비둘기 집단 폐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을 찾아와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경찰에는요, 비둘기가 죽어 있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요. 이를 인지한 부평구는 현장에서 비둘기 11마리의 사체를 수거해서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사건 현장은요, 평소에도 이제 비둘기가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요, 여성은 비둘기가 청소하는데 방해가 돼서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비둘기 사체를 수거해서 이제 정밀 검사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요, 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그동안에는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서 이게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좀 양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지요. 저희 어머니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양형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만은 처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양형 기준은 뭐냐면요.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존중하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날 137자 회의를 열고요.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여기서 나왔던 동물보호법 이러한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관한 이 위반죄 양형 기준은요, 이번에 새로 마련이 됐는데요.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기본으로 공고합니다. 네. 죄질이 많이 나쁜 경우에는요, 형량 가중 대상이 돼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을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기본으로 권고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렇게 양형 기준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동물 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고양이를 그 옥상에서 뭔가 이렇게 돌 같은 걸 던져서 이렇게 학대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서 좀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네. 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좀 사회적 인식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좀 발맞춰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양형 기준이라거나 아니면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거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이러한 법의 필요성, 입법의 필요성, 우리가 무슨 누구누구법, 뭐 네. 하늘이법 이렇게 네. 나오는 것처럼 사회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법이나 양형 기준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얼마든지 의견을 내시고 목소리를 내셔서 필요한 법과 기준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권리뿐만 아니라 이 동물 전체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해서도 보다 좀 다각적인 그런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동물들의 생명과 신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우리는 이제 반려동물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에 대한 존중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느덧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 해드리니까요.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